안녕하세요. 1조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정의, 행동 특성, 성격 장애에 대해 제 발표를 하게 될 양호준입니다. 일단 먼저 첫 발표 때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한 점 정말 죄송하고, 교수님께는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허락해 주신 점에서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고, 일단 파트원들에게도 이렇게 번거롭게 한 거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좀 너무 커서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신데 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서론 바로 넘어가고, 일단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간호를 알아볼 건데,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란 일단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이 정의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는 반면에 증상에 대한 명백한 병리적 소견 그리고 병태 상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애를 갖는 환자들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신체적 증상의 형성에 심리적인 요인이 우세하게 적용하는 것이 이 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일단 정신과보다 뇌과에 먼저 가거든요. 왜냐하면 신체적 증상이 뇌과 쪽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신과 쪽을 먼저 가보기보다 당연히 내과 쪽에서 이러니까 내과 쪽 병원을 가겠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더라도 자신이 예상했던 검사 결과와는 이제 달라서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치료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치료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원인으로 이제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이 있는데, 생물학적 요인은 이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자극을 해석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일반인과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아주 매우 미세한 감각이 신체적 증상으로 과장되게 인식하거나 신체의 감각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들 경우는 근육에 약간 운동하는 근육에 당김이 있잖아요. 약간 몸에 그런 당김 같은 작은 불편감이 자기들한테는 약간 압박감이나 뭐 쪼임 이렇게 과장되게 느껴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는 정신사회 이론가들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환자는 스트레스, 불안, 좌절을 외부로 표출하기보다는 자신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이를 내재화라고 했어요. 이거를 내재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얘기할게요. 내재화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말로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재화된 감정과 스트레스를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스트레스, 불안 이거를 다 밖으로 표현해야 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거를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에 담고 있으니까 그걸 내재화라고 해요. 그 내재화로 인해서 이제 계속 막 속으로만 상처 입으니까 이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모두 환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문학원 증후군은 한번 나중에 레포트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주요 질환에는 신체 증상 장애가 있어요. 신체 증상 장애에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반응, 아까 이거 원인 불명 이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증상 장애에는 고통을 호소하고 높은 수준의 기능적으로 손상을 입어요. 그리고 기질적 문제의 신체 장애와 구별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질적 문제가 뭔지 아시죠?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신체 증상 장애의 문제. 그러니까 기질적 문제가 예를 들어서 복통이 있다고 해요. 근데 신체 증상 장애에도 증상이 복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적 문제의 복통인지 신체 증상 장애의 증상의 복통인지 그걸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하기 위해선 환자의 과거력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신체 증상 장애 증상은 이 정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병 불안 장애. 이거는 그냥 이 환자가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체적 감각이나 기능을 잘못 해석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렸는데 이게 완전 썩고 나중에 완전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게 질병 불안 장애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환자들은 사춘기에 호발하고, 그리고 불안, 우울, 강박 인격의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환 장애. 전환 장애는 간단하게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는 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전환 장애가 이루어지려면 불안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어야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과정이 전환 장애예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이 불안이겠죠. 불안이 이러한 신체적 증상의 시작과 악화에 연관되어 있으나 진단 당시 그 시점에서 입증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경학적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이 전환장애 특징으로 첫째, 심리적 발병 계기가 명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 이제 그런 거 겪게 되면 그게 전환장애로 이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증상이 기능 상실 위주로 나타나고 갑자기 생기면 극적으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듣는 애가 그 방에서 듣는 애기가 있었는데 그걸 듣고 청력이 손실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 그리고 아버지를 해치려는 충동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충동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팔과 손에 마비가 와요. 이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를 해치려는 충동이, 이 두 가지가 그 환자들한테는 불안 요소에 해당되는 거겠죠. 네, 불안 요소에 해당되기 때니까 이제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이 신체 증상으로 전환되어 나타내는 거, 전환장애. 그래서 전환장애이고요. 근데 이러한 증상이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건 또 무의식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대상자 자신은 적어도 증상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자기 마음의 원인, 심리적인 원인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전환장애의 특징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환장애를 설명해 두 가지 기제가 있어요. 이 기제는 하나는 1차적 이득, 두 번째는 2차적 이득인데 첫 번째 1차적 이득은 아까 이렇게 기가 청력 손실하거나 이렇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신체가 이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게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서 불안을 해소하는 게 1차적 이득이고 2차적 이득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전환장애의 세 가지 증상이에요. 네 번째, 인위성 장애가 있는데 인위성 장애는 다른 장애들과 달라요. 인위성 장애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체 증상 관련 환자는 자신의 통증이나 뭐 신체적 증상을 혼자 알아서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인위성 장애 환자는 조절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요. 관심을.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상황을 꾸미고 어머니를 속임으로써 어머니에게 관심과 관호를 받게 돼요. 근데 받게 되면서 2차적 이득을 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가 가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자기 몸에 신체적 증상을 나타나게 해요. 그럼 이제 복통이 왔잖아요. 복통이 왔어요. 그래서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서 가기 싫어 이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럼 너 가지 마, 내가 보살펴 줄게. 그럼 이게 2차적 이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적 이득으로 인해서 잠깐만요. 네, 2차적 이득이 환자가 자신이 해야 하는 의무나 그런 막 책임감 있잖아요. 이런 거를 2차적 이득으로 회피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2차적 이득이 엄마가 이렇게 간호를 해주고 학교를 안 가는 거잖아요. 아파가지고 아프니까. 그래서 2차적 이득은 환자가 자기가 져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를 피할 때 일어나고 또 이제 그때 다른 타인들에게서 관심이나 그런 걸 받을 때 2차적 이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위성 장애 환자들은 이제 자기가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럼 이제 신체와 증상이 사라져요, 말끔하게. 이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정리하자면 신체 증상 장애, 아까 첫 번째 신체 증상 장애와 전환 장애, 인위성 장애는 기능적으로 상실이 일어나는데 아까 두 번째 질병 불안 장애는 기능 상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신체 증상 장애, 전환 장애, 질병 불안 장애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서 인위성 장애만 이제 자기 혼자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부분 이거는 레포트 참고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간호 과정 할 건데 이제 먼저 환자를 좀 알려면 간호 사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간호 사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대상자의 신체 증상 및 통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제 뭐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좀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 정보로 이제 간호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간호 수행에는 아니 그 전에 간호 목표로 일단은 PPT에 나와 있진 않지만 간호 목표로는 대상자의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증상을 이용해서 불안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신체적 증상으로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이제 건전한 대응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간호 목표예요. 그래서 간호 수행을 보시면 일단 치료 부분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고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그리고 환자의 신체적 호소에 공감을 해주면서 또 거기에다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건강교육 제공 부분에선 이제 건강 증진 행위 방법을 이제 간호사가 계속 환자한테 권유를 해요. 근데 권유를 하는데 이제 환자가 그때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안 받는다고 막 자기 안 하겠다 이럴 때 합의랑 협조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감정 표현을 도와줘요. 이거는 이 환자의 스트레스랑 신체 증상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환자한테 그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그 환자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질병에 대해서 치료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대처 전략으로 정서 중심 그리고 문제 중심 대처 전략이 있어요. 이 정서 중심 말 그대로 그냥 정서 그 마음으로 이제 스트레스 감정 이완을 돕고 하여튼 이렇게 심호흡 이런 심상요법으로 정서를 좀 안정감을 되찾게 하는 안정감을 되찾게 하는 게 정서 중심 대처 전략이고 그리고 문제 중심 대처 전략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의 전략의 계획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문제 중심 대처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감소는 이거 있고 정신건강 증진에서 이제 감정과 욕구 직접 표현 시 신체적 증상이 소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재화된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내재화된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다친 거고 마음이 다친 걸 치료하려면 또 마음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재화 됐으니까 이거를 빼야겠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과 욕구를 직접 표현하기 계속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점차 신체적 증상이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정서적 문제를 직접 다루게 간호사가 이렇게 또 지지해줘야 돼요. 자아 인식의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면 간호사는 그걸 보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환자는 처음에 분명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 뭐 신체적 문제인데 왜 정신적으로 몰고 가냐 이거에 대해서 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는 분명 신체적인 간호를 받고 싶은데 정신적인 간호를 계속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는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격 장애로 넘어가는데 성격 장애가 발생하는 생물학적 요인을 보시면 세로토닌은 세로토닌이 있어요. 그 세로토닌 감소 시에 공격적 충동적 행동이 일어난다고 연구 결과가 밝혀졌고 그리고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강인우 환자님이 그 가족 중에 어머니가 양극성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제 강인우 환자에게도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족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요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 장애 주요 질환 중에 ABC 이렇게 있거든요. ABC가 있는데 A군에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성격 장애군이에요. 이런 증상이 있고 그리고 편집성 성격 장애는 일단은 이 환자는 세상을 보는 시선이 일단 의심이라는 필터를 거치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봤을 때
때마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소한 거에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있는 건가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환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조현성 성격 장애는 되게 내성적이고 외로움을 잘 느껴요. 그래서 사회적 대인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감정 표현도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조현형 성격 장애. 이 환자들은 관계 망상적 사고나 괴이한 믿음이나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마술적 사고를 보여요. 이 조현형 성격 장애 환자들은 이제 정신분열증과 좀 유사한데, 이제 정신분열증 진단 기준에 다 해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이 성격 장애에 해당되고, 이 몇 명은 이제 소수는 조현병으로 발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군 넘어갈게요. 비군에서는 변덕스럽고 히스테리적이며 감정적 행동 특성을 나타낸다는데,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이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동을 보이며 자신이 끼친 해에 대해 무관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막 다 부셔놓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대부분 첫인상이 되게 좋아요. 되게 순수하고 되게 잘생기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다른 사람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그 계획된 함정이고, 사이코패스인 사람이 거의 주로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계성 성격 장애는 이거 다시 한번 레포트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연극성 성격 장애는 이제 자신에게로 관심을 되게 받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신체적 외모, 부적절한 성적 유혹, 도발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극화해요. 이렇게 아까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이 연극성 성격 장애는 성적으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고, 이러한 성격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유혹을 해요. 근데 유혹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대적으로 심한 공격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실제 예술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극성 성격 장애를 많이 앓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을 받는 환경에서 사는 것을 즐겨요.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저번에 우인성 환자님이 되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랑 되게 비슷했죠. 그리고 C군 불안이나 두려움이 주 증상이에요. 회피성 성격 장애는 뭐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이런 되게 어려운 학업적 관계에서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이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회피해요. 그러니까 회피하면서 타인과 대인 관계가 끊기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혼자 고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다 원만하게 다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자신이 다가가서 이제 같이 막 놀자 이러면은 상대방이 막 싫어 이렇게 거절할까봐 그런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자신을 고립하게 시켜요.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의존성 성격 장애 환자들은 말 그대로 그 상대방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한테 정말 의존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다 해주길 계속 진짜 막 신생아처럼 다 해주길 원하면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랑 대인관계가 끊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봐요. 그게 이 사람의 이 성격장애 특징이고, 그리고 강박성 성격장애 특징은 이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사소한 것과 규칙에 얽매여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규칙이 있거든요. 뭐 이거 먹을 때 오른손을 꼭 먹어야 돼. 앞으로 갈 때 꼭 왼발부터 먼저 나가야 돼. 그리고 이쪽 가려면 꼭 5번을 건들고 가야 돼.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계속 규칙이 얽매 있는데, 근데 이들은 흔히 자신의 강박적인 성격에 대한 병의 인식이 있어요. 내가 이 병이 걸린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혼자 통제하려고 하면은 불안감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행동들은 조종, 자기의 충동성 이렇게 나타내는데, 일단 조종을 보시면은 조종은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사물로 간주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타인을 조종하는 거고,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엔 뭐 예를 들어 연기자, 모델, 운동선수, 정치인 되게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얻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지위를 잃었을 때 이제 자아 중심적인 태도나 뭐 불안, 뭐 질투, 분노 이런 문제를 일으켜요. 충동성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성격장애 환자들을 그 간호하려면은 간호 사정 해야 되잖아요. 이 사정 내용은 이렇게 있고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호 진단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일단 그 성격장애 환자들을 치료시키려면은 일단 치료 관계가 수립이 돼야 돼요. 이제 환자를 계속 규칙적으로 접촉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뭐 알아볼 수 있게 인식이 되게. 그래서 규칙적인 접촉이 필요하고, 그리고 먼저 간호사가 먼저 환자에게 관심을 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리고 또 공간적인 반응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편집성 성격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좀 되게 빈정거리고 막 불평하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존중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환자가 좀 같이 치료적 관계를 맺고, 이제 반사회성 성격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를 당해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게, 이 사람한테 딱딱하게 해줘야 치료적인 관계가 수립이 돼요. 그리고 회피성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소심하고 이렇게 움츠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지지와 안심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반 환경 치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여기서도 그냥 뭐 투약의 필요성 강조 계속 해주고, 이거 통제도 해주면서, 그리고 상호간에 의견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게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 메시지의 의미가 잘 전달됐는지 상호간 의견을 교환해줘야 되고, 그리고 충동 조절이 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충동 행동 성찰을 지시해요. 그러니까 충동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너의 충동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시켜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억제를 해줘요. 그리고 자해로부터 보호, 이거는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가끔씩 경계성 성격 장애 환자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뭐 진짜 근데 그게 되게 되게 좀 센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고의적이게 자해 행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간호사는 심각한 신체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관찰해주고, 그리고 그 다른 의료진들도 그 환자를 계속 관찰해줘야 돼. 근데 그 환자가 이제 계속 관찰을 가져주면 간호사가 계속 관찰해주면 이제 환자가 의존 욕구가 있으므로 이제 계속 관찰하면 또 좀 의심하잖아요, 환자가. 그러니까 관찰 빈도를 줄여나가야 돼요. 줄여나가서 이제 이때 계획 수립 과정에 대상자를 참여시켜가지고 관찰에 필요한 일관성 있는 시간 계획하는 걸 같이 세워줘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 강점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반사회성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전략이 있는데, 그 행동계약의 장점은 이게 경계성 성격 장애자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부분에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정서 조절과 지지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대상자의 증상 완화에 초점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좀 증상을 완화하는데 해주는 거고, 이제 기타 치료에는 개인 집단 정신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및 가족 교육 부분에선 대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정신과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증상이 재발하는 걸 예방 방법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간호 계획을 세울 때 의미 있는 뭐 예를 들어 가족을 간호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이제 태움 교육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혹시도 모르니까 나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 그런 대처 방안도 계속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때 퇴원할 때.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 옆 빅펜은 저희가 서론이고 중간인 저희가 이제 과제하면서 느낀 거고, 이제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선 환자와 간호사가 치료적인 관계가 수립이 필요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규칙적인 접촉과 이제 환자에게 계속 관심을 표하고, 그리고 그 환자의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공감 등의 시도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가 도출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이만 발표 마치고 정말 지루한 발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